제가 짧게 이제 OT를 잠깐 하자면 저희가 중간고사를 제가 기행문으로 대체를 했어요. 대치를 했는데 혹시 갔다 온 분 공연 나연이 외에는 또 안 갔잖아. 그러니까 공연을 보고 근데 가급적이면은 문화 육성의 날에 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 첫 번째 취지였어요. 그래서 수요일 날 마지막 수요일 날 마지막 주는 모든 공공기관의 미술관, 박물관, 공연장이 무료 아니면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국민으로서 또 예술인으로서의 어떤 그런 혜택의 트렌드는 여러분들이 조금 감지하시고 가셔야 된다라는 그게 취지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5월달이든 5월달까지는 다 볼 수 있게끔 5월 말에 있는, 그리고 지금 내일이잖아요. 그쵸? 마지막 주가 내일인데 제가 소연이를 통해서 뭘 하나 보낸 게 있었어요. 그래서 국립국악원 같은 경우도 수요일 날 되게 좋은 공연을 하더라고요, 이번에도. 근데 그게 되게 명창들이 되게 나옵니다. 그리고 춤의 국립국악원, 그러니까 가모악이 어울리는 거라서 제가 강요는 아닌데 뭐 외부적인 그런 거 없이 제가 이제 공연 리서치를 이렇게 하면서 괜찮다. 5천 원인데다가 4월달 마지막 주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시기가 기획문을 쓰셔서 이제 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무하기 같이 가는 부분이어서 토크쇼도 하면서 거기서 되게 유명한 안숙선 뭐 이렇게 명창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무용을 현대적인 구슬 맞아, 굿이었어. 굿을 오늘날의 무용으로 좀 재해석하는 어떤 그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무용문화재 이 수업이랑도 굉장히 좀 밀접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거기 공연을 가서 보고 느끼고 문화 육성에 대한 어떤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그런 방향성,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무용을 하시던 예술가를 하시던 행정가를 하시게 되면 시대적인 흐름을 알지 않으면 절대로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가는 어떤 현수막이나 포스터 아니면 팜플렛 또는 어떤 현장의 분위기에서 느끼는 키워드를 분명히 여러분들이 습득할 수가 있으실 거예요. 예를 들면 문화공간, 예를 들면 수요광장, 그 다음에 또 국립국악원 같은 경우는 지금 문화육성위에서 키워드를 내놓은 게 뭐냐면 국악통이야. 국악통. 통하다, 통할 때. 그래서 국악으로 통한다라는 것이 문화육성의 트렌드로 이 기간에서 빼놓은 키워드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어떤 자극이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키워드예요. 그렇게 하고, 자, 오늘은 무용문화재 춤에서의 어떤 사실 초용무를 할까 아니면은 태평로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오늘 수업을 조금 좀 많이 할 거예요. 10시 50분까지 딱 채워서 할 겁니다. 그래서 가장 이게 이야기할 거리가 많고 여러분들한테도 콘텐츠로서도 굉장히 좀 다양한 게 아무래도 처용무이지 않나. 그래서 처용무에 대한 접근을 하는데 1, 2, 3학년 때 처용무를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그쵸? 나연아 배웠니? 아니면 지금 처음 듣니? 조금 예림이는 처음 들어요. 무슨 일 있었다니까 분명히.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좀 다르다라는 것보다는 새로운 관점이지만 폭넓은 자료를 통해서 조금 깊이 있게 들어가도록 합니다. 일단 목차를 잠깐 볼게요. 불 잠깐 꺼주시고요. 소연이도 보시면,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항상 수업을 하기 전에 우리 학생들한테 구조화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시스테마. 그러니까는 뭐라고 이제 수업을 2시간을 하는데 A를 얘기했다, B를 얘기했다가 D를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전체적인 조합이 되지 않고 희지부지 끝나는 어떤 수업을 듣고 내가 어떤 구조화가 됐는가, 이게 전혀 이렇게 남지 않는 게 아니라 저는 사실은 굉장히 좀 수업 자체를 좀 조직적으로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생각하는 오늘의 조직은 뭐냐면, 일단은 처용무에 대한 제일 중요한 거는 오늘의 어떤 부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거를 모르면 여러분들이 새로운 관점, 새로운 콘텐츠, 그리고 새로운 어떤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본인이 끌고 가야 될 게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는
쉽게 말을 하자면 레포트를 쓰거나 여러분들이 숙제를 해서 내달라고 할 때 알아야지 써요. 그러니까 뭔가를 본인이 알고 들은 게 있어야지 쓸 수가 있어요. 근데 뭐 예를 들면 공연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시거나 이제 춤을 추거나 교육자로 가거나 연구자로 갔을 때 많이 하셔야 돼요. 지금은 많이 아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처형무에 대한 사적 조망을 하는데 가급적이면 이제 한자의 해독 뭐 이런 해석보다는 좀 다르게 접근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림으로 보는 처형무에 대한 어떤 그 사적 조망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오늘날의 처형무의 지적 및 전승 그리고 처형무가 가지는 의미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뭐 와가지고 중간고사를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처형무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끌고 가야 될 그 키워드가 분명히 아마 발생을 하실 텐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렇게 다양한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다양한 어떤 폭넓은 학습을 한 다음에 학습을 쫙 해요. 이렇게 수업을 하는 것도 그리고 책을 읽는 것도 그리고 다양한 어떤 지식의 습득을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지식의 습득. 그리고 지식의 그거를 장바구니 담듯이 막 담아. 응? 담아서 그 이후의 부분은 사실은 사유의 습관. 내가 이 지식을 담았어. 뭐 그쵸. 쇼핑할 때 뭐 이제 11번 가라든지 뭐 온라인 쇼핑몰에서 담아. 그리고 그거를 사회 습관. 도대체 이게 말을 하니까 도대체 나는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고 이거의 가치를 뭔지를 추출해 주는 거예요. 그게 자신의 공부예요. 자기의 공부. 근데 지식의 습득이 없이 본인의 사유의 습관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매너리즘에 빠진다라는 거죠. 그거는 좀 자칫 이제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오늘 이 기획문을 쓰실 때도 일단 지식의 습득 이렇게 바르면 되니 그래서 국악원, 국립현대미술관 너무 잘 돼 있어요. 국립현대미술관. 그래서 그 오브제, 그 작가들이 제시하고자 하는 그 오브제 그리고 거기에 그 무용의 요소들이 좀 담고 있어요. 이렇게 퍼포먼스가 이렇게 들어가면 그래서 국립현대미술관을 저는 여러분들한테 꼭 추천하고 싶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고전 수업이지만 고전을 한다라는 게 아니라 다 모든 걸 포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국립현대미술관도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좋은 친구라든지 멋진 남자친구라든지 아니면 가족들과 함께 거기도 거의 공짜입니다. 그래서 국립현대미술관을 가시거나 아니면 국립국악원을 가시거나 그런 쪽으로 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지식의 습득을 한 다음에 추출하는 거예요. 과연 내가 오늘 본 공연이 이 무용문화재입니다. 그러니까 무용문화재로서의 어떤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 줄의 글귀가 나오는 게 중요하지 4장, 5장 저는 용량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용량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압축해서 여러분들의 생각 하나를 만들어내는 것이 사실은 이 수업이 갖고 가야 될 지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거 초용물 보면서 여러분들이 아마 끌고 갈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이제 키워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적 조망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종이죠. 저는 이제 세로 연대표를 굉장히 좋아해요. 세로로 이렇게 쫙 나열되어 있는 거. 그러면은 위에서부터 삼국유사, 고려사, 조선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삼국시대, 고려, 조선인데 그때 기록은 항상 그 다음 후대의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삼국유사지만 삼국 다음인 고려에 이게 기록이 돼 있어요. 자, 기록이 돼 있는데 이 기록을 큰 소리로 여러분이 여기 와가지고 말을 거의 안 하고 집에 돌아가시잖아요. 그래서 큰 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네. 어때요? 그 태훈아 이거 어때요? 읽어보니까? 아, 슬죠. 슬. 왜냐면 뒤에 바람이 나니까. 뒤에 바람이 나죠. 그쵸? 굉장히 이제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일단은 신라 이제 허강왕이 어디를 가냐면 계운 보러 가요. 여기 울산 분 있어요. 울산? 울산에 계운포가 있어요. 근데 신라의 중심이 경주입니다. 그쵸? 경상도, 경상남도인데 그 허강왕이 계운포를 가가지고 안개가 막 끼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옆에 있는 신하가 아 이게 지금 용이 그 뭐라 이렇게 좀 노해가지고 절을 지으면 이게 고요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절을 지으니까 정말 고요해져요. 그리고 나서 일곱의 아들을 거느리게 됩니다. 동양이 너무 기뻐해서 이 일곱 아들을 거느리고 왕가 앞에 나타나 버리는. 그리고 나서 이 왕이 그 중에 한 명을 데리고 올라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자기 곁에 둔다라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아들 7명 중에 한 명이 처용이라는 거예요. 근데 처용이 사실은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라고 합니까? 동의 용이에요, 용.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인간도 아니요, 신도 아닌 거야. 참 애매해요, 그쵸? 그래서 초용이라고 왔는데 왕이 미녀를 처로 삼게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옛날에 이제 옛날도 아니죠. 뭐 이렇게 그 외국 동화를 보더라도 뭔가 미션을 주고 뭔가 이걸 이제 이기면 그래 내 딸과 혼인하게 뭐 이런 스토리랑 굉장히 유사해요. 굉장히 유사해요. 근데 너무 예쁜 여자를 아내로 삼아서 간직을 줍니다. 간직을 주는데 그 처가 신미하여 그러니까는 그 신미란 게 뭐냐면 그 여자는 그 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몸태, 말태, 그 태라는 거는 보이지 않는 신미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것도 꿀떡꿀떡꿀떡 마시면 되는데 이것도 뭐 이렇게 터치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이런 어떤 각도 뭐 이런 거 있죠. 그다음에 이런 어떤 정적인 이 정서적인 부분 그게 이제 우함인 거죠. 우함이. 그러니까 그런 어떤 굉장히 심미적인 부분이 있어서 이 나쁜 역신이 나타나요. 역신이 흠모를 합니다. 굉장히. 그리고 이제 사랑에 빠지면서 그 집 앞에 몰래 가서 얘가 너무 가감한 거야. 동침을 한 거야. 동침. 같이 잠을 잡니다. 근데 이제 처용이 일을 다 끝내고 밖에서 집으로 돌아오니 그러니까 그러면서 두 사람이 자리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어떻게 했냐? 다른 이제 남자 같은 경우는 이제 신고를 하거나 단통 신고를 하거나 머리끄댕이를 잡고 나오거나 이제 남자를 갖다가 뭐 패거나 이렇게 하겠지만 이 초용이 어떻게 하냐면 노래를 부르고 춤을 불러요. 그래서 대단한 대인배죠. 엄청난 대인배. 이거는 이럴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역신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정말 대단해. 처용 나는 당신 같은 이제 그런 겉모습 신인 것 같지만 사람 같고 사람인 것 같지만 신 같은 너의 모습만 문 앞에 걸어놔도 나는 여기를 얼씬하지 않겠네 이런 거야. 그게 이제 벽사가 됐던 거야. 벽사. 자 그래서 뒤에 이제 조선의 세식기가 나오는데 요 문장 하나로 오늘 뒤에 나오는 수업이 다 이해가 됩니다. 그게 저는 참 신기해요. 자, 그다음 그래서 가장 유명한 이제 시가 나옵니다. 시가. 자, 이제 노래왈 어떻게 부르냐면은 여기는 좀 여러분들 시답게 좀 노래답게 좀 한번 읽어보세요. 준비 시작. 시작. 자, 요것도 읽어보세요. 시작. 음. 그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이게? 그러니까 너무 나만 재밌나? 봐라.
여기서 모든 게 나와요. 일단은 서구식의 어떤 동화의 스토리텔링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왕이 동해 왕이 나타났다가 그 저기 허강왕에게 아들을 준다라는 거, 그리고 와가지고 미녀를 갖다가 했는데 완전 반전이 드라마요. 막 바람이 난 거지. 이제 바람이 나는데 그거를 어떻게 예술화 시킨 거예요. 예술화.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그 대사가 요거죠. 둘은 내 건데 남은 두 다리는 발은 누구냐 이건 거지. 근데 이미 초연한 거야. 이미 이 여자의 마음은 저 남자가 역신한테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맨 마지막 문장이 본디 내이지만 원래는 내 거였지만 뺏겼으니까 뭐 어찌할 수가 없다. 이걸로 이제 막 승화를 이제 하는 거죠. 이렇게 처형물을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제 신이라는 거는 뭐냐면 뭘 말하냐면 처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용의 지금 모습이 현영하여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말을 합니다. 누가 역신이 공의 처를 사모해서 범했는데 공이 노하지 아니하고 노하지 아니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가 더 무서운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너무 초연하고 태어난 모습에 이제는 다시는 공의 형형을, 그러니까는 그 신의 형형, 그러니까 신 같으면서도 인간 같고 인간 같은 신, 그것을 오늘의 키워드는 신인입니다. 신성한 인간, 신스러운 인간, 그런 모습을 가진 그 모습만 봐도, 그 그림만 봐도 나는 그 문을 다시는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연구하고자 할 때 굉장히 좋은 어떤 소재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이렇게 삼국유사에는 이게 풀로 이렇게 이제 전체적인 어떤 얘기가 나와 있는데 사실 이후에 고려사 악지라든지 조선 세시키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부분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교육 과정을 받은 선배 입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뭐냐면, 저도 제 기억에 처형물을 풀스토리로 배운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그 동해의 어떤 용이라고 얘기를 들어서 그게 어떤 신화됐다 또는 충격됐다라고 얘기를 들은 것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이렇게 뭐 바람이 나서 발 두 개는 내 것이고 뭐 그 들은 풍월은 있어. 그렇게 얘기를 했다가 또 어떨 때는 문집 앞에 내놓는 벽 사이의 어떤 그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듣다. 이제 이게 뭐라고 했냐면은 조각으로 여러분들이 사실은 지식에 습득을 하셨어요. 근데 삼국유사 같은 경우는 이게 풀 스토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의 큰 틀을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서 고려사 악지가 나옵니다. 고려사의 모든 부분들을 기록하라. 근데 그 중에 음악에 대한 그 소가편이 있어요. 그게 악지인데 여기는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만 신라 허강왕이 학성이 울산입니다. 그래서 학성고등학교가 울산이 유명하죠. 놀러 갔다가 개운포에 도로 올려 할 때 기이한 복장을 한 사람이 왕 앞에서 노래와 춤을 추며 찬덕하였다. 왕을 입경하여 스스로 초용이라고 하고 매달 밝은 밤이면 감으로 어시를 이뤘다. 장소와 때를 가리지 않고 노래와 춤을 추는 기이한 초용을 후대 사람들은 신인이라고 하였다. 그 전에 삼국유사랑 약간은 또 달라요. 그쵸? 또 달라요. 또 다르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기서 밝은 밤이면 감으로 어시를 이루었다라고 해서 밝은 밤이 뭐냐면 보름달이에요. 보름달. 그런 어떤 부분에서 장소를 가리지 않고 노래와 춤으로 기이한 조용이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굉장히 좀 특이한 그런 거죠. 그게 이제 오늘날 초용의 탈입니다. 그러면 그 고려사 악지, 그러니까 삼국유사, 고려사 악지, 그리고 그 다음 세시기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은 요 밑에 부분을 보면은 여기도 봅니다. 여기서 보면은 1969년도의 동경 잡지에 이것은 동해의 용이 이르는 개변이오니 용을 불살기 시행은 개운포라 이름을 불렀다. 용은 기뻐하면서 7명의 아들을 거느리고 수레 앞에 나타나 왕의 덕을 찬양하고 노래를 춤을 추었다라고 들어와 있죠. 그래서 사실은 뒤쪽 부분에 해당되는 그 처에 대한 부분은 없이 주로 뭐라고 돼 있냐면은 왕 앞에서 춤을 추었다.
그런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이제 요 부분이 또 조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면 융두공이라는 어떤 굉장히 그 뭐라고 돼 있냐면 높은 간직에 있는 사람이 판수는 점치는 사람들이에요. 이때 당시에 점쟁이들의 점을 일직성, 월직성, 수직성이라고 해서 그 사람의 운명을 9개의 어떤 그 성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근데 9개 중에 일직성, 월직성, 수직성에 있는 사람은 재액, 그러니까 나쁜 기운을 만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이를 잘라 해와 달의 모양을 만들어 나무에 끼워서 지붕 위에 그 이제 꽂거나 또는 밤중에 우물에 던져서 재액을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가장 꺼리는 직성이 처용직성입니다. 그리고 자, 민중들은 상원 그 높은 상자를 써요. 상원이 뭐냐면 뭘까? 상원. 그러니까 우리 1년을 상원, 중원, 하원으로 나눕니다. 1월 1일 하고 가장 밝은 보름달, 음력 1월 15일, 정월 15일.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말했던 고려사학제에서 말했던 연결이 되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고려사학제 그 전대에는 뭐라고 했냐면 그 밝은 달의 왕 앞에서 춤을 춘다. 그 어떤 아들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들들이. 그리고 이게 조선으로 넘어오면서 조선 후기로 오면서 민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아니면 민중에서 올라왔거나. 민중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가장 밝은 달 전날 14일 날 초용 인형과 판수의 초용 직성이 재앙을 불러온다고 생각을 한 거야. 그러니까 약간 이제 해석이 달라진다. 그리고 그 나쁜 기운을 없애기 위해서 태워버리는 벽사행위가 하나의 풍속으로 자리 잡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다시 정리. 그 뭐라고 얘기되냐면 이것이 사적 조망이에요. 지금 말씀드리는 게 사적 조망입니다. 이제 저는 이제 무용문화사잖아요. 제 전공이 종렬 사적 조망을 이렇게 보통 우리 학생들한테 이제 동양무용사 수업할 때도 그렇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가 삼국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고려예요. 그쵸? 조선. 그 다음에 뭐 근대, 현대, 우리는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있는데 자, 우리가 지금 초용무라는 걸 배우고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초용무는 왜 무용문화재에서 가장 중요하냐면 왜냐면 얘가 유네스코 등재예요. 얘는 세계적인 무용유산입니다. 근데 이 가치가 어마어마한 거를 여러분들은 이렇게 간념적으로 알아요. 초용무 되게 중요하대. 그래서 유네스코에 2009년도에 등재됐어요. 이렇게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적 조망을 해보면 왜 이런지를 여러분들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보세요. 삼국유사를 우리가 봤어요, 지금. 그쵸? 삼국유사. 그 다음에 고려사 악지를 봤습니다. 악지. 그 다음에 조선 세식기를 봤어요. 그리고 뒤에 나옵니다. 정제, 무도홀, 홀기, 악학개법. 어마어마하죠. 여기 조선에 이를 때. 자, 하나의 첫 번째 원테스트는 뭐냐면 처용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신라가 통일을 시키죠. 그쵸? 여기 때에 헌가난이 있었어. 현가난. 그러면 이 현가난이 여기가 이제 본부죠. 본부. 어떻게 보면. 근데 허강한이 어디로 갔냐면 놀러를 간 거야. 울산으로. 학성 또는 제물포죠. 제물포. 아니 그거 지금 뭐라고 그랬죠? 아까 개운포. 원 스토리는 뭐냐면 허강한이
난리가 난 거야. 난리가 나가지고 옆에 있던 보좌 또는 이제 그 간직에 있는 뭐 지금 같으면 이제 국무총리겠죠. 국무총리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이고 선생 저기 왕님 이거 너무 심하다. 알고 봤더니 망인사 절을 지으면 이 여기 요동치고 막 이런 게 조용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그래 절을 지어라 이런 거야. 그랬더니 거짓말같이 잔잔해졌다는 거야. 잔잔해졌는데 그때 동의 왕이 여기서 이제 왕이 동의 용왕이 있습니다. 용왕. 왕이 감사한 거야. 허강한 실질적인 왕한테. 그래서 일곱 명의 칠자라고 했죠. 칠자. 7명의 왕을 앞에다가 내놓은 거야. 허강왕 앞에. 그랬더니 허강왕이 그 중에 한 명을 처용을 어떻게 데리고 왔다는 거야. 여기 자기 있는 곳으로 데리고 와서 야 너 저기 뭐야 초용아 너 데리고 와서 예쁜 아가씨를 소개시켜줬어. 그리고 나서 결혼을 합니다. 결혼까지는 아니지만 인연을 맺어줬는데 역신이 뭐예요? 나쁜 역자잖아요. 역신. 나쁜 역신이 이 와이프를 탐하게 된 거지. 그러니까 두 발은 내 건데 네 발은 무엇이냐 뭐 이런 아까 얘기를 하게 되네요. 그러면서 춤을 췄던 사람은 요때 당시에 춤을 췄던 사람은 사실은 처용 거의 1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실은. 그리고 언제 이렇게 얘기하면 웃기지만 그 동침 이후에 역신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여기서 역신이 나왔단 말이에요. 역신을 물리친다. 뭐 벽사입니다. 그리고 얘 앞에 무엇을 했냐? 춤과 노래를 불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얘가 뭐라고 그러냐면 난 진짜 문 앞에 너 얼굴만 형상만 봐도 너의 그 대단한 그 현상만 봐도 나는 이제 다시는 문을 열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문을 열지 않겠다. 문이 나오죠. 문을 열지 않겠다. 춤과 음악 나오고 역신, 소용무 이 관계에서 이제 벽사의 행위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역신이 얘의 모습이 너무나 거대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키워드가 뭐냐면 신인이 나옵니다. 신인. 이 신자는 이 신자죠. 이 신자. 여기서 이 신성한 인간. 신이 인간 같고 인간이 신 같은 그런 어떤 오묘한 느낌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자, 요까지는 이해됐는데 또 내려와봤더니 고려사 악지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은 고려사 악지에는 똑같아요. 똑같이 갔는데 여기서 개운포에서 뭐라고? 여러 처용이 춤을 췄다라고 얘기해요. 약간 좀 달라졌죠. 자, 그 다음에 조선으로 가면서 이 세식기라는 민중의 기록이에요. 민중의 기록에 뭐라고 됐냐면 근데 요때 뭐라고 했냐면 고려에 여러 초용이 언제 가장 밝은 날이라고 합니다. 밝은 날. 시도 때도 없이 계속 여러 명이 밝은 날 춤을 춘다. 그리고 이런 기록이 있으니 조선으로 넘어오면서 어떻게 됐다? 민중예술의 극치를 달립니다. 조선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원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기득권층, 그 상류층의 기록이에요. 왕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어떤 고위 관료직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우리도 민중의 예술로 가게 돼요. 민중의 예술로. 그래서 여기서 말하기를 세식기에서 말하기를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초용이라는 것이 무섭다더라. 무서운데 이것이 상온날 1월 15일 가장 밝은 보름달에 이 벽사의 행동을 하는 부분이 들어왔다라는 거죠. 같이. 그렇다면은 처용무는 궁중과 민중의 가장 벽사행위의 상징적인 인물이었다라는 거예요. 상징적인 인물. 그것이 이렇게 내려오는 사적 도망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제 지금까지 얘기했던 부분은 사실은 이 부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그래서 자 그렇다면 오늘날
키워드. 한 명씩 얘기해볼까? 미라. 하나씩만. 여기에 다 있어요, 키워드가. 초용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키워드. 역신. 그렇죠. 이제 나왔습니다. 역신. 또. 다음은 그렇죠. 역사. 예림이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예림이. 진짜 미쳤다. 예림. 삼국. 그죠? 이게 원 가장 제일 위에 있던 부분이었죠. 태윤이. 삼국과 상원이요? 이 시대로 다른데 얘는 조선의 우리가 이제 세식기 1월 1일, 1월 15일을 상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상원, 뭐 동지 상원, 뭐 이렇게 상원. 공중과 민중의 벽사. 너무 좀 길다. 공중과 민중의 아픈 지혜. 그렇죠. 신임. 야, 저기 누구냐? 너 계속 늦게 올 거야? 향규 너 서영마음 떠오르는 거 뭐요? 뭘 알아야지 춤을 추지. 뭐야? 노래 가짜에 너 혹시 다른데 수업하고 왔구나. 그 자꾸 뭐 갑자기 너무 딴 얘기를 하니까. 풍속. 내가 좋아하는 단어 어떻게 알지? 용서할게. 풍속. 예림이? 혜원이? 혜정인가? 상원? 의외로 상원이라는 단어를 좋아해. 남자친구 중에 이름이 상원이가 있나? 태윤이 자꾸 상원이 얘기하는. 정은아? 철마음 딱 떠오르는 거. 좀 있으면 떠오를 거야, 그치? 자, 다 잘 얘기했어요. 잘 얘기를 했는데 다 사람마다 이렇게 관점이 틀린데 저는 사실은 이제 이거 수업 준비 이제 어제 하면서 저도 배우는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보다는 이제 저는 여러분들이 삼국, 고려, 조선으로 내려오는 이 사적 조망에서 초연모가 얘기가 조금씩 달라진다. 하지만 끌고 가는 원텍스트는 분명히 있었어요. 그 키워드는 그 원텍스트를 읽고 자꾸 콘텐츠화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쵸? 스토리텔링화도 됐고 그리고 이게 오늘날에는 공연 예술로 자리 잡은 거예요. 공연 예술로. 여러분들이 이러한 풀스토리를 모르면 오늘날의 초연모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없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처형물을 이렇게 딱 보면 딱 저희가 이렇게 딱 봤을 때 가면이라는 게 가장 크게 와닿아요. 그게 가장 큰 상징이고 오브젝트예요. 오브젝트. 근데 중요한 거는 가면을 썼을 때의 사람의 움직임과 가면을 쓰지 않았을 때의 움직임이 정말 다르다고 합니다. 이 그도 굉장히 크죠. 무슨 뭐 텔레토비처럼. 텔레토비 여러분들 아세요? 텔레토비 말을. 나 깜짝 놀랐어. 처음에 개를 보는데 턱도 왜 이렇게 기니? 나와 있었어. 그리고 개이한데다가 크고 그 다음에 굵직굵직하고 그 선이 그리고 색깔이 파축색이에요. 파축색. 팥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면 시루떡 같은 것도 되게 좋은 날에
제사 지내거나 떡 돌릴 때 보통 다 시루떡을 합니다. 왜냐면 재액을 없애기 위해서, 나쁜 기운을 없애기 위해서 어머니들이 그 파죽 색깔의 시루떡을 하는데 그 색깔이에요. 그리고 머리에 복숭아를 달아요. 복숭아 머리. 왜냐면 복숭아는 벽사의 귀신이 그 가장 무서워하는 과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키워드는 역신, 벽사, 신인, 풍속. 이거는 제 생각이에요. 이거는 풍속은. 자, 이게 왜 그러냐면 보세요. 신인이라고, 저는 이런 단어를 좋아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뭐냐면 뭐 신인이라고 여기 지금 이제 막 뭔가를 시작하는 사람이라는 뜻도 있지만 신 같으면서도 인간 같고 인간 같으면서도 신 같다라는 얘기예요. 그 정말 대단한 거. 그거는 그게 예술가이지 않나 싶어요. 왜냐면 어쨌든 영적인 그 기운을 가지고 신과의 대화를 통하는 우리 일반인들 중에 그 중에 한 사람은 사실은 예술가거든요. 그 영의 기운, 그 맑은 기운의 느낌을 갖고 있는 거는. 그리고 그거를 신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시인. 그래서 굉장히 저는 시인, 어감도 좋고 그리고 굉장히 다의적이면서도 갖고 있는 의미적인 부분이 굉장히 큰 단어이지 않나. 그리고 아까 이 궁중과 민중의 벽사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이것이 실질적으로 민중에만 있었던 초용도 아니었고 궁중에만 있었던 초용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간혹 이 풍속이라는 단어를 민간의 어떤, 분명히 상규는 제가 봤을 때는 민중의 어떤 풍속 뭐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치? 근데 보면 저도 그래서 이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풍은 기층 문화예요. 잘 사는 사람들의 문화예술의 기운이야. 그래서 풍류를 즐기자. 그래서 풍류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뭐냐면 이 옛날에 관료직들에 있는 사대부들 또는 귀족들이 외국도 마찬가지예요. 했을 때는 뭐냐면 전문 예능인들을 불러요. 그래서 자기 집 앞이라든지 아니면은 자연과 함께 풍악을 울립니다. 그리고 뭐 뱃놀이 뭐 이런 거 있죠. 돈 없으면 절대 못하면 뱃놀이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에 풍자를 써요. 이 풍자, 이 바람풍입니다. 바람풍자. 근데 이 속자는 뭐냐면 습성 속에서 민중의 습관들이에요. 민중에서 나타나는 어떤 그 특이한 특성들. 그래서 속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상류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사실은 하류예요. 여기는 표피 계층이에요. 이 상층 계층. 이거는 사실은 기층 문화입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궁중이죠. 그리고 이거는 민중이에요. 이것이 아우르는 게 풍속이라는 단어. 얼마나 멋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하의 모든 걸 아우르는 거예요. 그래서 김홍도의 그림이 풍속도라고 얘기를 하죠. 김홍도의 그림이 민중의 삶만 조명했는가? 아니거든요. 여기서 부병로 연해도라든지 교방이라든지 궁중의 기록들도 사실은 김홍도가 그린단 말이에요. 신윤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풍속도라고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민간의 화가라고는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가 많이 나왔는데 저는 이제 풍속. 그래서 이 풍속이라는 단어는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어디에서 가장 적절한 용어냐고 한다면 저는 이때라고 얘기하고 싶다는 거지. 왜냐면 꿈틀꿈틀거리고 있던 민중의 삶이 예술로 발현됐던 최고의 극치가 이때거든요. 세시기에서는 초용을 벽사의 어떤 의미로 다뤘다면 악각대범이나 전제무도홀기에는 궁중무로 다루게 됩니다. 무용으로. 그래서 저는 이것이 아울러서 풍속이 아울러서 어떤 조선 후기의 그 왕의 어떤 정치적인 그 이념이 나옵니다. 키워드가 뭐냐면 여민 동락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여럿이 그러니까는 어울린다. 누구와 민과 함께. 서민, 같이 일치한다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나오죠. 즐거울 그래서 민중과 함께 즐거움을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실 조선 후기의 정치적인 어떤 방향성과 이념이었어요, 왕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이런 현상들이 좀 나왔는데 좀 얘기가 많이 좀 길었네요. 아무튼 자, 이거 외에도 나옵니다. 이재영, 규제천, 이담, 동국이, 어지, 승남에 이 초용무라는 얘기가 계속 패러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어떤 원 텍스트와 원 키워드는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말했던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조선 후기입니다. 이게 이제 조선 후기. 조선 후기에 이런 어떤 그 춤을, 초용무를 기록하고자 하는 욕구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악학개범이나 정제무도 홀기에 요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나왔냐면은, 자, 여기서 또 나오죠. 전시대. 전시대에는 뭐냐면, 그 신한테 신인이라 하였다. 나오죠. 똑같이 나오죠. 신인. 스스로 초용이라고 하였고, 가문은 시를 이루었다. 자, 그 다음에 속악. 자, 이 속자가 풍속 속자예요. 민중의 악이요. 민중의 악으로 방차하여 무용으로 사용하였다는 거예요. 무용으로. 그러니까 여기는 좀 약간 좀 다르게 쓰기. 그러니까 민중에 있던 소악을 궁중으로 이제 어떤 같이 이렇게 해서 사용했다는 얘기인데, 요 부분이 형식적인 부분이에요. 형식적인. 뭐라고 돼 있냐면 오이 5명, 의, 의류, 의복, 옷, 오방색이다. 5가지 색깔. 그래서 무동, 오인이, 처용가면, 처용가면과 자, 사모가 나와요. 사모간대라고 해요. 사모. 뭘까? 검은 색깔 모자. 뭘까? 우리 나중에 남학생들도 장가 가면은 이걸 써요. 사모간대. 우리 저기 달령 입고 하잖아요. 결혼할 때. 패백할 때 모자 있죠. 까만 색깔 모자. 내가 그려볼게. 그리지만. 이렇게 돼 있는 거. 까만 색깔. 망사로. 자, 이게 뭐냐면 사모는 관료자들한테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쓸 수 없어. 그래서 관료직에 이제 올라가거나 그 다음에 진급을 하거나 급제를 했을 때 관료들이 입는 평소에 쓰는 사모입니다. 검은 색깔, 검은사, 모자를 쓰는데 이거를 썼다는 거야, 얘네들이. 왜냐? 왜 썼냐? 초용이 왜 썼냐? 초용이 삼국유사 옛날 거 생각해 보시면 뭐라고 했어요? 관료였잖아요. 간직을 줬다고 그랬잖아요, 왕이. 그렇기 때문에 초용은 관료입니다, 관료. 그리고 오늘날 같은 경우 이제 패백할 때 남자들한테 이 사모랑 관료복을 입히는 건 뭐냐면 이제 어른으로서의 대우를 해주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오방으로 분립 나눴다는 거예요. 5개를. 그리고 이 사이는 현무가 된다라는 거예요. 약간 오늘날이랑은 좀 다르죠. 그냥 지금 오방이 있어요. 하나, 둘, 동서남북 중간에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이렇게 양념처럼 이제 현무를 했다라는 거예요. 현무. 그러면 만일에 오늘 처형물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면 국립국어원이 됐다, 무슨 단장이 됐다, 뭐 이렇게 뭐 무용단을 갔다, 아니면 개인 공연을 할 때 충분히 가능하죠. 이렇게 현무를 쓰는 거는. 왜냐면 고증이 돼 있잖아. 응. 그러니까 요렇게 자꾸 이용하라고. 자, 봅시다. 사모. 자, 그래서 가면, 목다나, 그 다음에 도실은 복숭아예요. 복숭아.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도지, 가지지, 복숭아 가지도 같이 꽂아요. 모자에. 여기, 거기에. 그 다음에 이한, 기고리. 기고리 큰 걸 하죠. 첨부. 그리고 대나무로 망을 짜서 제작을 하고, 가면은
유자나무로 조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옥칠한 배로 껍데기를 만들어서 체액을 하고 양기의 석칸에다가 납부수를 단단히 여미는 걸로 이제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 모자의 상은 목다나와 복숭아 가지를 꼽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실 요 부분은 이거를 소품 제작하시는 분이 따로 있죠. 의입니다. 의는 뭐냐면 동은 청입니다. 그러니까 동쪽에 있는 사람은 청색깔을 입어야 되고 보존적으로 봤을 때 서쪽에 있는 사람은 백자입니다. 청. 그 다음에 남쪽에 있는 사람은 홍. 그리고 그 북쪽에 있는 사람은 여기가 흑이죠. 흑. 남쪽이 홍. 그 다음에 중앙이 노란 색깔 항입니다. 항. 어떻게 보면 이제 왕을 의미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사방을 하는 건데 여기서 지금 청과 백과 홍과 흑에 대한 부분과 황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주로 오방색을 쓴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모든 의상을 할 때나 그리고 전통 예술을 할 때나 보면 이 5가지 색깔이 주요 색깔이에요. 뭐 단청 그린다거나, 그 다음에 이제 동양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이제 보면은 이 5가지 색깔을 의미를 하는 거죠. 그리고 중간에 이제 항이 들어갑니다. 자, 이제 그림으로 봅시다. 그림으로. 자, 그림으로 보면은 여기서 조금 너무 힘들죠. 여기 이거 패스. 제일 중요한 거는 붉은 색깔이에요. 이게 뭐냐면 무기입니다. 무기. 저는 이런 단어를 좋아한다니까. 무기. 얼마나 좋아요. 무용무자고 뒤에는 기자는 기생기자예요. 기생기자. 여자 계집 여자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영조 의계에 이렇게 무기라고 돼 있어요. 무기. 참 멋지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춤을 추는 기생이라는 뜻이야. 춤추는 여자. 춤을 춰야지 사는 여자. 이게 무기인데,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연구를 하면서 이 무기라는 단어를 은근히 많이 쓰고 있어요. 나만 아는. 곧 뭐 학계에서 유명해지겠지만 무기라는 단어를 전 밀고 있어요. 지금 뭐냐면 이거는 실질적으로 기록에도 나와 있지만 의미가 너무 좋아요. 예전에는 여령 또는 기생 또는 강기, 경기, 향기 그렇게 우리의 춤추는 여자들을 뭉뚱그려서 그렇게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 1744년도에 오면서 18세기 중반으로 오면서 춤추는 여자들에 대한 명칭을 무기로 썼다라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커요. 그러면 무용이라는 전문적으로 춤을 췄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주목이라는 부분을 비워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 쓰시고, 그래서 저는 이 무기를 무용을 하는 기생이라는 것도 있지만 그 제가 주장하는 무기자는 틀려요. 무기는 기자는 기술 기자를 저는 그래서 썼어요. 기술 기자. 그래서 무용의 기술 그걸 하는 사람으로서 무기로서의 어떤 여자로 보는데 저는 조금 여기 이 부분이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자 밑에 부분입니다. 자 밑에 부분을 왜 제가 이걸 내놓냐면 뭐냐면 안동과 상주에서만 처용무의 기생들을 올렸다라는 거예요. 이 밑에 부분이 처용 안동 있죠. 근데 되게 웃긴 건 뭐냐면 안동에서 3명, 상주에서 2명 뭐 하는데 예차라고 있어요. 예차. 예비 무용가도 경상도 여자란 말이야. 경상도 출신의 여자들로만 구성을 했다. 사실 요거를 저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 원산지, 발상지가 어디였어요? 경상도였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처용무가 근데 이 기록 외에도 보면 처용무가 올라왔던 여자들의 기록이 거의 경상도 출신들이거든요. 그래서 처용무가 경상도의 특화 지역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추측을 해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기로연도 이 진년의계에서의 그 의계라는 거는 뭐냐면 쉽게 설명을 하자면 뭐냐면 그 행사들의 기록한 묶어놨어요. 의계인데
기로연도를 보면 여기에 처용무가 현무 중심으로 돼 있어요. 근데 보면은 아까 항 나왔죠. 그리고 그 청 나왔죠. 녹색 나왔죠. 백색 나왔죠. 이 모든 구성들을 이루고 있어요. 이 그림을 보면 기로연도. 자, 그다음 이거는 담낙 연첩입니다. 이게 18세기 중반이에요. 중반인데 여기 그림을 감상을 해봅시다. 감상을 해보면 지금 보시면 이제 이쪽 그림 보면은 양반들이 갓을 쓰고 여기 도포자락이 뭐 여기 손을 덮어요. 그게 어떤 제 세식기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남자의 춤은 그러니까 물론 춤은 어떻게 데모로 춘다. 기억나세요? 얘들아 기억 좀 해봐. 세식기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제가 춤은 데모로 추고 남자 같은 경우는 돋보자락을 손을 갖다 덮는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여기 지금 사대부가에 잔치가 벌어진 거를 담은 그림입니다. 그림인데 여기서 이제 그 양반들이 이렇게 춤을 추고 그다음에 오른쪽은 초용입니다. 초용을 불렀어요. 불러서 우리 집 앞마당에서 이 초용무를 추는 동작인데 제일 재미난 거는 보면은 여러분들 보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초용의 그 타일과 그 복식의 색깔과 그다음에 그 움직임이 오늘날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초용의 전승이 굉장히 대대로 이루어졌구나. 전승이 굉장히 완벽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우수하게 그 옛날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여기에 지금 요 보이는 까만 색깔 요것이 이제 사모예요. 사모. 요런 어떤 춤사위가 이루어졌고 이것이 이제 담낙 연첩에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미속박물관의 유물이에요. 유물인데 3천만 원에 저희가 이제 유물을 매입을 했죠. 매입을 했고 즐거운 어떤 모습들을 연희하는 모습들을 담은 하첩입니다. 그래서 한 15개의 그림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것도 사실 조명이 많이 안 돼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게끔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거 오타네. 여기를 보시면 저희 캐수 나왔죠. 부병루 연해도. 그리고 이게 오른쪽이 교방가요입니다. 그러니까 민중이지만 사실 관료사회에서 초용무를 불러서 춤을 추었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여자들이 춤을 추는 어떤 모습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교방가요의 이제 원본을 찍은 건데 마찬가지로 교방가요의 이 초용이라는 부분이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모습, 그러니까는 교방가요는 자, 그렇다면 민중의 세식의 어떤 모습들, 그 다음에 궁중의 어떤 관료직의 내에서의 어떤 그런 그 모습들, 그 다음에 교방에서 나타나는 이 심벌이죠. 그 붉은 색깔의 옷을 입고 위에 이제 사모를 확실하게 말해주는 상징성입니다. 상징성. 자, 여기까지 사적 조망 되셨죠? 여러분 판서도 중요한 거 알죠? 난 기말을 꼭 볼 거야. 보세요. 궁중이 있어요. 그리고 민중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교방이 있습니다. 교방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기록이랑 그림을 봤어요. 지금 조선 후기의 부분입니다. 조선 후기. 아까 이제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삼국유사가 되어라고 했던 것도 굉장히 중요한 발언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 그게 처음에 나왔던 어떤 유래의 어떤 시점이기 때문에. 근데 궁중에서의 이 처용이라는 것은
거기까지는 이해되셨어요. 간료예요. 처음에 그 허강왕이 그 용을 초용을 올라오면서 간료직을 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인. 뭘까?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는 뭐냐면, 그렇게 신이 인간 같고 인간이 신같이 이렇게 어떤 구별이 되지 않는 위험 있고, 그리고 번쩍할 수 없는 그 비범한 자의 모습을 간료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역시 나쁜 기운들의 그 귀신들, 그리고 나쁜 어떤 재액들을 막아준다라는 어떤 힘까지 갖고 있다라는 간료인 거예요. 사실은 간료 이미지. 그래서 사모간대라고 해서 사모를 씌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기운을 여기다가 부여를 한 거야, 걔한테. 자, 이거의 모습들을 어떻게, 아까 보면은 아까 그 의계 또 뭐 있었어요? 부병루 연해도는 이제 교방이죠, 사실은. 의계, 그 다음에 아까 그 기로연도, 또 뒤에 조선 후기 완전 뒤쪽으로 가면은 정제무도혈기라든지 아까 개범에서 이게 쫙 여의도성 이렇게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허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기록을 통한 논리적인 부분에 대한 증거물이에요, 증거물. 자, 근데 교방으로 가니까 교방가요에 나타났고, 부병루 연해도를 실질적으로 누가 그렸는지는 잘 몰라. 하지만 김홍도가 그렸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 부병루 연해든지 교방가요에서도 이 교방이 실질적으로 무얼로 예술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연행예술. 자, 그러고 민중은 뭐냐면 세시기가 나옵니다. 세시기에서의 이 초용이라는 의미는 문 앞에 달아놓는 인형 또는 판수로 나오는 그 판점이죠. 판수. 그래서 초용, 그게 가장 무서워했다라고 하는 벽사의 부분이 나오고, 밝은 날에 이걸 한다라고 해서 상원이 나왔어요. 상원. 보름달. 정원 보름날. 뭡니까? 이렇게 해도 돼, 안 돼? 여기 안에 신인, 벽사, 그리고 이 벽사라는 의미를 더욱더 부가시켜 준 것이 사모는 아니죠. 미안해요. 그 다음에 복숭아. 이거의 가면으로 이 벽사를 더 부각시켜 준 거예요. 이런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단순히 지금 보면 초용물을 보면 고려에 만들어진 우리의 음악이라고 얘기를 해요, 정의가.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내박을 파헤쳐 보면은 민중과 교방과 이 조선으로 가면 이게 얽혀 있는 어떤 삼각 구조로 어마어마한 역사성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역사성과 의미, 상징성. 그렇기 때문에 벽사와 팝과 복숭아에 대한 부분, 신인이라는 부분으로 직결될 수가 있는 거지. 얘가 그래서 어떻게 그 다음 장 보시면 그래서 1991년도에 지정이 됩니다. 제39호로. 근데 문화재 보고서를 여러분들 이제 문화재 지정을 할 때 가장 제일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면, 가장 거기서 전문 그 학자라든지 어떤 그 무용 전문가들을 불러서 문화재 보고서를 쓰게 해요. 과연 이것이 이 문화재로서 될지 말지를 얘기를 해달라. 이 보고서를 씁니다. 그러면 보고서를 보면은 첫 번째, 이게 목차예요. 이때 당시의 목차야, 항목. 이건 꼭 들어가야 돼. 근데 지금은 또 달랐어요. 또 달라지죠. 계속 보고서 자체가. 근데 들어가는 그 항목별로 들어가는 그 항목 테스트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지정에 관한 이유서.
촌선. 그러니까 약간 지금 보면 좀 단어가 좀 촌스럽죠. 뭐 예를 들면 뭐 지금은 뭐 조건, 뭐 사유, 뭐 이런 걸 썼을 텐데 이유서. 자, 두 번째는 역사적이에요. 자, 세 번째는 무보가 들어가야 돼요. 무보. 네 번째는 초용모에 사용된 의상과 도구. 그다음에 5번에는 보유자 조사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조사라는 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 이거를 갖다가 보유하고 전승해 줄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조사를 한다는 거죠. 그것이 김천흥 선생과 김용 예능 보유자입니다. 근데 이분은 돌아가셨죠. 김천흥 선생님이. 이 김천흥 선생님이 그 조선의 마지막 무동입니다. 무동. 자, 그리고 나서 2009년도 9월에 무형문화유산정보관위원회가 열려요. 유네스코에서 마찬가지로 문화재청에서 문화재위원회의가 열리듯이 유네스코에서 이 무형문화재유산정보관의 그 위원회가 열렸는데 여기서 등재가 됩니다. 2009년도 9월에. 굉장히 역사적인 부분이죠. 그리고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보고서 지정을 할 때는 그러니까 종목 지정이나 보유자 할 때는 이런 그 어떤 양식을 갖고 있는다면은 유네스코의 등재 신청서는 어떻게 구성이 돼 있냐 이렇게 보시면 좀 달라요. 이미 우리가 한 국가 내에서 어떤 종목을 하나 내세울 정도면 이런 어떤 그 문화재 보고서의 기본적인 어떤 부분들은 갖추어져 있다고 보고 그 위의 단계로 본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정의. 굉장히 높은 단위인 거죠. 또 정의. 이걸 어떻게 정의를 할 것이냐. 그래서 봤더니 처형물을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대대로 전승되어 온 처형물한 거야 이거는. 전승이 끊겼다는 건 뭐냐면 그만한 가치가 없다라는 거지. 제가 초창기에 얘기했다시피 자 예림아 여기서 봐라 이렇게 해서 이거 따라야 돼 이래서 이거 따라야 돼 이게 뭐 대단한 거. 그러면 예림이는 하라니까 선생님 이걸 해. 근데 그 다음 세대까지 이게 이어질까? 전승될 만한 가치만 남아요. 그러니까 역으로 뭐라고 하냐면 생존. 살아남을 수 있는 애들만 남는 거야 결국은. 그게 생존의 법칙이죠. 그래서 대대로 전승되어 온 처형무 그리고 중요한 건 정체성의 표상이라는 거야. 제가 또 좋아하는 단어예요. 표상. 표상이라는 건 뭐냐면 나라는 김윤지를 한마디로 얘기해 줄 수 있는 모습이야. 그래서 저는 이제 컨셉을 춤 있는 여자로 잡았죠. 춤 있는 여자. 그러니까 그런 어떤 모범적인 하나의 모습. 초용무야말로 우리나라를 대표할 만한 이런 어떤 정체성의 표상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죠. 누가 썼는지는 몰라도 참 잘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정체성의 표상. 여러분들 이 정도는 여러분들 좀 써줘야 되지 않을까? 자, 그 다음에 기여도. 초용무가 과연 얼마만큼 무엇을 기여하냐. 예술가와 학자들의 인지도를 높이고 외국 관광객들과 실현자 공동체라는 게 또 중요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지금은 함께 여는 세상이에요. 노블레스 오블리주. 그게 뭐냐면 이 사회의 기득권층, 권력층, 그다음에 지도자층이 바라는 게 뭐냐면 널리 함께하는 사회 봉사. 그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거의 핵심 키워드가 여민동락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여민동락을 여기서는 어떻게 다르게 부르냐면 공동체라는 거예요. 커뮤니티 댄스의 이 정신입니다. 사실 그거에서 무형유산에 대한 가시성이 증진됐다라는 거예요. 초용무는 혼자 추는 춤이 아닙니다. 5명이 똑같이 해야 되는 춤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커뮤니티 댄스의 중요성 그리고 보호 조치가 여기 분명히 있다고 얘기를 했겠죠. 그리고 공동체적 참여 그리고 이제 목록이 들어갑니다. 어떤 목록, 뭐 예를 들어 의복, 뭐 이런 어떤 구체적인 부분이 들어가겠죠. 그게 등재 신청서예요. 이제 춤사위를 보면은 춤 분석이니까 이렇게 보면은 이제 요렇게 부분이 나오는데 우리 왜 수타면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수타면. 이게 손숫자예요. 손숫자. 그래서 손으로 하는 방식이에요.
어떻게 보면 여기 법자잖아요. 법이라는 거는 어떤 제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원칙이거든. 그치? 그러면 처형무 같은 경우는 궁중춤의 어떤 모습들을 오늘날 같이 갖고 와서 연행됐던 예술이기 때문에 정제무독이라든지 아까깨범의 기록에 의해서 사실 춤사위가 다 정리됐어요. 그거를 기록화를 했는데 어떻게 수법, 춤을 손에 대한 양손 이걸 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양손 여기다 양머리에 놓고 손등을 앞으로 향하는 이게 첫 번째 주요 동작이라는 거지. 네, 분필이 있어. 그런데 처형무 배워보셨으면 이제 요거죠. 이게 수법. 그 다음에 보법. 보자는 걸음마보예요. 걸음마보. 그래서 1박엔 처음에는 무조건 처형무는 굴신을 합니다. 1박 구부리고 그 다음에 2박 나갈 때 앞발 나가고 그러면서 몸을 왼쪽으로 귀 돌리면서 다른 나머지 발을 끌고 옵니다. 이것이 기본 보법입니다. 그 다음에 전배, 앞으로 나가서 배, 1배 하는 거, 상배, 그리고 거기서 한 사람을 도출해서 나가서 하는 거, 그리고 중요한 거는 삼진, 3번, 하나, 둘, 셋, 3으로 가는 거, 삼진법. 그 다음에 사나작하무라고 해서 요런 단어들, 그리고 동서, 상대무, 우선해무. 우선해무랑 우자가 뭐예요? 우자가 오른쪽 우자잖아요. 그래서 처형무는 보통 다 오른쪽부터 돌아요. 일렬로 돼 있으면서 일렬로 돼 있는 앞에 있는 선두가 나갈 때 이 선두가 나가는 거지 이쪽 선두가 아니라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이렇게 일렬로 쓰죠. 내가 이제 여러분들이 그 간중이잖아요. 간중. 그럼 보는 쪽은 왼쪽이지만 실질적으로 춤을 추는 사람들은 오른쪽으로 먼저 간다고. 오른쪽으로 가서 돈다고. 그 뜻입니다. 그리고 재행 일렬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서요. 일렬로 서서 앞으로 숙이는 거. 굉장히 많이 나오는 동작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굉장히 처형무의 춤사위는 뭐냐면 정형화돼 있어요. 굉장히 규칙이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되냐면은 예법. 그러니까 그 유교적인 어떤 부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춤입니다.
새롭네요. 근데 중요한 거는 재미난 건 뭐냐면 그때 제가 그 97년도니까 97년도 신입생 때 저희 새벽 레슨을 김채원 선생님 모셔서 했었었는데 그때랑 별반 틀린 게 없네요. 이렇게 보니까 그거는 이제 궁중무용의 어떤 그 규격화 양식화의 어떤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봤습니다. 굉장히 그 보법이라든지 떨어지는 어떤 그 에너지가 그 낙하의 어떤 그 부분이 굉장히 강해요. 여기 이 춤 자체가. 그리고 그 장걸음 그리고 이렇게 뭐 아기자기하고 섬세한 이런 춤은 사실은 아니에요. 굉장히 웅장하고 그 다음에 큰 기운이 느껴지는. 그래서 아마 처용무는 주로 그래서 남자분들이 좀 많이 추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사모라는 것 자체도 남자들의 그 모자지 여자들의 모자는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어떤 부분이에요. 이제 보시면 이제 오늘 이제 한 뭐 수업을 하면서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역사성, 역사성 그리고 그 역사성을 끌고 갈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그만한 가치가 있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 있는 요강 하나, 내 숟가락 하나를 그거를 몇 세대가 지난 다음에 그걸 전승한다라고 했을 때 사실은 소멸하기가 쉬워요. 그거는 그만한 가치가 있느냐, 그거를 대대로 물려줄 수 있는 그 가치가 있는 그것이 사실은 예술성이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그 예술성이 있기 때문에 역사성을 지닐 수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그 예술성이 오랫동안 역사성으로 남았다면 그거는 많은 사람들에서 노출이 되었다. 노출이 돼 있었기 때문에 학술적으로 그것이 기록화가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처용은 궁중과 교방과 민속 이 3층의 어떤 사회 구조 내에서도 계속 나왔던 가장 대표적인 초용무예요. 그리고 이제 또 다음 시간에 이제 건무를 말씀을 드릴 건데 건무 또한 초용무와 양대 산맥을 이룰 정도로 어마어마한 스토리텔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첫 번째 보면은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보면 뭐냐면 고려 그 향학으로 들어가요. 사실은 고려 향학으로 유래가 돼서 오늘날까지 대대적으로 전승되어 왔던 우리나라의 대표 유산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전 중에 고전이라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 초용에 관한 어떤 민간 설화의 어떤 일부가 초용무 또는 오행론의 어떤으로 표현이 됐다. 그러니까 민간 설화라기보다는 어떤 벽사의 의미, 그다음에 신화적인 실화적인 어떤 그런 어떤 스토리, 줄거리를 가지고 춤으로 만든 겁니다. 춤으로. 자, 세 번째는 춤에 굉장히 양식이 다양해요. 그 궁중무용의 어떤 그 부분으로 본다고 했을 때도 이 춤이 굉장히 다양한 어떤 형식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양식이. 그러니까는 뭐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궁중무용을 많이 쳐보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궁중무용이 정적이고 움직임이 작고 보폭의 그 폭이 좀 약간 좁잖아요. 그거에 비해서 초용무는 굉장히 유동적이에요. 굉장히 많이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큰 보폭으로 성큼. 그리고 손에 그 낙하하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같이 뿌리기라든지 이런 어떤 모습들. 그리고 음악 부분에서는 창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도구에 대한 부분은 이 미술적인 기법이 표현이 같이 들어가죠. 그래서 자 4번입니다. 4번. 얼마나 이것이 가치가 있느냐. 이 4번.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것을 학문적으로 그렇고 공연적으로도 그렇고 직업적으로도 얼마나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느냐의 부분인데 4번입니다. 철학. 이거는 우리 동양 철학의 어떤 또는 동양 예술의 어떤 핵심입니다. 초용무는 오행으로 간다는 거, 오행 사상, 그 다음에 음양의 조화 이런 어떤 모든 부분에서 철학, 그 다음에 삼국사기, 삼국유사, 그 다음에 고려사, 조선에 이르기까지 역사를 아우를 수 있는 이걸로도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허브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국문학에서도 아까 그 시 나왔죠. 그 다음에 신화, 그 다음에 전설 이런 어떤 부분들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새식기에부터 그러니까 국문가에서 사실 초용을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그만큼 기록이 많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문 그리고 가면을 만들고 색채에다 오방색이라는 어떤 우리 그 고전의 어떤 색깔을 사용하는 어떤 가면을 제작하고 이런 모든 부분들이 사실은 다중기능적인 영역을 표현한 그 어떤 거를 다른 거를 내가 견주어내도 이렇게 철학과 국문과 미술과 음악과 무용을 아우를 수 있는 게 또 있을까?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어떠한 거를 갖고 와도 사실은 초용모를 사실은 이렇게 견주기긴 좀 힘들 것 같아요. 그게 저는 이제 사본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융합의 시대, 통섭의 시대, 통폐합의 어떤 부분들로 인해서 모든 거는 엮고 그 다음에 다중지능의 어떤 기능들.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자, 그게 뭐냐면 지식의 효율성과 마찬가지예요. 내가 오늘 처형물을 가르쳐 주겠다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그 처형물의 사적 정의, 처형무에 대한 역사적 정의만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처형무 하나를 가지고 국문과 철학과 미술과 음악과 역사를 그리고 문화재라는 제도에 대한 부분을 말할 수 있는 거. 1시간 반 또는 1시간 40분 동안에 여러분들한테 다양한 폭넓은 지식의 폭을 마중해 주는 거. 사실 그게 지금 오늘날의 트렌드예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초용이라고 해서 초용의 그 문서, 국문에 관련돼 있는 그 부분만의 그 어떤 일편적인 어떤 부분을 다뤄주는 게 아니라 폭넓은 사실 종의 어떤 시대적 배경을 보셨잖아요. 사적 조망과 함께 이렇게 이루어지는 행적 조망의 어떤 그 부분들, 삼국, 그다음에 고려, 조선, 오늘날 현대는 지금 무형문화재죠. 무형문화재. 여기에 종적인 어떤 그 사적 종망을 했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저는 사실은 이렇게 행에 대한 국문과 역사와 철학과 미술, 문화를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 만나는 이 지점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이것이 융합허브라는 거지. 그 허브가 뭐냐면 허브가 그거잖아요. 전자 이렇게 그 컴퓨터 처음 시작할 때 컴퓨터 선 이렇게 요 한쪽으로 모든 거에 그 전선을 연결시켰던 하나의 여기에 그 집이잖아요. 집.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수업은 뭐냐면 이런 어떤 종과 행의 어떤 부분에서 이 초용무라는 것이 융합호흡으로서의 가치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철학과 역사와 국문과 미술의 영역을 포용하는 융합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처용무라는 그 하나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종목이. 자, 그래서 5번입니다. 역사성, 예술성, 학술성의 처용무는 대표 문화재라는 거죠. 그래서 유네스코에 등재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질문. 뭐 궁금한 부분. 질문 하나만 받고. 예찬아? 질문. 어떻게 오셨어요 오늘? 어떻게 오셨어요 오늘? 택시를 탔는데 별 그게 없다. 선생님이 봤어요. 전혀 효과가 없구나. 이제 끝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제가 그 이제 처용모를 예를 들면은 과거사 그다음에 이제 현재 부분까지 아우르셨잖아요. 여러분들도 이제 테마를 하나씩 딱 정하세요. 이제 4학년이라 그럴 시기예요. 이제 그 테마를 뭐 학문으로 뭐 하던 공연으로 하던 그리고 춤으로 잡던 간에 그 테마를 끌고 가서 그거를 종과 행의 어떤 그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지만 본인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본인의 목소리를. 그래서 사실 이 수업은 이 수업이에요. 비슷한 것은 가짜다.
제가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 중에 하나는 뭐냐면 비슷한 것은 가짜입니다. 제가 했던 수업을 똑같이 다른 사람이 패러디한다. 그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본인들만의 교수법, 본인들만의 학습법, 본인들만의 안무법으로 본인들이 자신의 스타일을 구축해가는 그때 비로소 1인자가 되는 거예요. 1인자. 그리고 전문가. 그리고 굉장히 그쪽에서 상징 인물이 되는 거죠. 그렇게 그런 생각을 조금 갖고 오늘도 하루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상이고요. 저는 5월 지금 소연이한테 얘기를 했지만 다음 주가 또 5월 5일이에요. 그래서 휴강은 안 됩니다. 이제는. 그래서 5월 5일 날 수업을 하려고 하면 싫어할 것 같아요. 그래서 목요일 날 창작 발표회 다 보라는 의미로 거기서 출석 체크를 제가 할게요. 목요일 날. 어차피 홀도 빌고 교수님들 레슨도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창작 발표회 하고 수요일이구나. 수요일날 교양 수업을 늦게까지 해요? 끝나고 여기서 모입시다. 예. 끝나고 여기서 모여서 그러면 수요일 목요일 나눌까? 어때? 그것도 괜찮지. 수요일 팀 그러니까 창작 발표인데 원래 다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나연아? 너무 강한 거부인데. 봐야지. 선배들이 봐줘야지. 이렇게 하다가는 수요일 목요일 2번 다 체크하는 경우가 생긴다. 그래요. 나눠서 점 찍는 걸로. 그리고 여기에 모여야 돼. 끝나고. 아니 대충 얘기할 거예요. 안 되는데 수요일 날 그럼 문화 육성의 날이잖아. 공연을 봐야지. 언제 쓰려고 기획문을? 인생 기획문을 쓰시는 건 아니고 인생 다 끝난 다음에 쓰시려고. 그렇네. 내일 4월 마지막 달이네.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수요일요? 수요일은 문화 육성의 그거를 공연이 아마 8시인가 그럴걸? 창작 발표회 보고 문화 육성의 공연을 보러 갈까요? 아니면 5월 5일 날 수업을 합시다. 정리해서 얘기해 주세요. 아니면 왜냐면 이때 올 거지 너는. 네, 예, 예. 근데 이제 시기가 얼마 안 남았어. 그러면 4월 말 낮에 국립현대미술관이라든지 근데 국립현대미술관이 아마 문화재가 없어서 제가 좀 걱정이 돼서 그래요. 네. 근데 현대작품이잖아. 국립중앙박물관을 가시던. 네, 상관없어요. 중앙박물관, 현대미술관, 국립민속박물관, 그 다음에 국립국악원 다 상관없어요. 그러면 목요일 날, 수요일 날 체크를 하고 모이고 목요일 날 체크하고 모입시다. 나눌게요. 그걸로 보강하는 걸로. 네, 자 이상입니다. 네.